자, 바로 서식지 파괴 및 단편. 자, 두 개가 조금 다른 말인데, 서식지 파괴는 우리가 자연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이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자연재해로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화산, 지진, 산불, 홍수. 뭐 크게는 지각 변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뭐 당장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화산이 터지거나 하면서 산불이 생기거나 홍수가 나거나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거나 하면 그 인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럼 당연히 원래 거기 살던 애들도 자기가 살던 곳에 그대로 존재하기가 힘들겠죠. 인간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이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만행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갯벌이나 습지라면 매립, 간척과 매립, 삼림벌채, 뭐 등등등등등 엄청 많겠죠. 지난주에도 살짝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구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물체라면 세균의 역할, 빌런의 역할은 우리 인간이 하고 있을 겁니다. 맞지? 자, 단편화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데, 이거는 글자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는 좀 힘들어요. 나도 한자를 좀 찾아볼까 했는데 귀찮게 까먹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 영역이 있다고 치자고. 왜 네모 반듯해야 우리가 구별하고 이야기가 편해요. 자연에 우리 산이나 이런 데 보면 야생 동물들이 뛰어다니잖아. 걔네들이 아무 때나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서식지 범위가 있단 말이지. 물론 요즘은 그게 너무 작아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조만간 문제가 될 포인트가 이거일 겁니다. 지금 계속 환경론을 주장하거나 자연, 동물 요쪽 애호가들은 이미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멸종한 생물들을 복원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리산 반달곰 복원. 그다음에 유력한 학자들도 다 실패했는데 희귀동물 밀수에다 팔던 개장수 아저씨가 복원한 한반도 붉은 요. 복원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얼마 전에 저기 태백산맥 쪽에 풀어놨는데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와가지고 개사료 처먹다가 돌아간 놈이 있는데 왜 끝까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있어요. 근데 봐봐, 얘네들의 개체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리산 등반객 반달곰에게 기습당해 부상. 우리나라에 왜 도깨비나 귀신에 대한 전설이 많이 없는지 아냐? 일본은 보면 귀신, 요괴, 도깨비 이런 거에 전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없게? 그 역할을 대신하는 동물이 하나 있거든요. 범. 이게 범이 호랑이만 범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표범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시골에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넘어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거 밤에 넘어간다?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큰일 날 일이죠. 이렇게 그냥 막 넘어가면. 그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서식지의 단편, 근데 그런 동물이 사실은 인간 활동 영역 부근까지 내려오진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조사돼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가르치는 기본형에 따르면 여기가 인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서식지 영역이 한 두세 개 정도로 갈라진다 그래요. 1지대, 2지대, 3지대. 1지대는 인간 영역과 걸쳐져서 사는 애들. 겹치거나 걸쳐진 채로 살고 있는 애들. 극단적으로 길냥이들도 여기에 속하겠지. 길고양이들, 뭐 야생뱀, 도마뱀, 바퀴벌레. 얘는 아예 인간 영역에 와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개미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다람쥐, 청설모만 돼도 조금 더 들어가야 보이기 시작하겠지. 물론 1영역에 약간 걸치긴 하겠지만 토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보기 힘들겠지. 토끼, 사슴. 물론 여기에 이제 요 두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약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안쪽으로는 전 세계에서는 멸종위기종이라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유해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괴상한 동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고라니. 야, 주 서식지가 동북아시아거든. 동북아시아에서 태어나서 사실 전 세계를 서식지로 하는데 살아남아서 활동하는 애들의 90%는 한반도에 있고 한반도에 있는 고라니의 90%는 휴전선에 있습니다. 아마 만나보게 될 거예요.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본 거는 부산시 외곽 고속도로 갓길에서 봤습니다. 이 새끼가 고속도로에 내려와가지고 뛰어댕기고 있어. 자, 인간 영역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사는 애들도 있고 인간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서 인간 영역 부근에서는 살지 못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요렇게 생물들이 사는 서식지의 영역이 분화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봐봐. 여기에 아까 말한 고속도로처럼 길이 하나 뚫렸다면 이렇게 그냥 우리는 숲을 관통하는 국도나 고속도로가 하나 있으면 참 빠르게 갈 수 있겠다 해서 길 하나 정도 뚫어도 괜찮잖아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뚫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위에 거는 과거니까 그냥 놔놓고 밑에 거의 지대만 고쳐볼게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지대와 1지대가 돼버려요. 3지대 사는 애들 어디 갔어? 어디 가야 돼? 3지대에 살던 애들은. 여기 못 사는 거죠, 이제. 왜? 여기 요 노란 선은 인간의 영역이 돼버리잖아. 찻길이니까. 보통 아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생태 통로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와 얘네들이 사냥하는 사냥터 영역이 그 도로의 양쪽으로 걸쳐져 있었다면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여기 가야 먹이를 구할 거 아니야. 새끼는 여기서 좀 떨어진 안전한 여기서 키우고 있는데 그럼 어미들은 사냥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가는 길에 도로가 뚫려서 길이 끊겼네. 그러면 이제 그 길에 맨날 로드킬 뜨는 거야. 그래서 로드킬 당하지 말라고 철조망으로 촘촘하게 세워놓고 위에 생태 통로를 뚫어 놓으면 뭐해? 그래도 고라니는 고속도로를 뛰댕기는데. 고라니의 진짜 끔찍한 게 뭔지 알아요? 노루나 사슴처럼 생겼거든? 털 색깔은 쥐색이야. 근데 웃기는 게 이 새끼 초식인데 아랫입술 바깥으로 송곳니가 삐쭉 나와 있어요. 제일 최악이 뭔지 알아?
울음소리가 한글로 쓰면 애흥이라고 울어요. 애흥이라고 우는데 이거를 반복해서 울면 무슨 소리로 들릴까요? 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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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갈대밭에서 휴전선 넘어 민간인 통제선 안쪽 우리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비무장지대 철책선 안 갈대밭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갑자기 들려. 거기에 더 끔찍하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뜩 쳐다봤더니 그 고양이들 홍채 보면 빛 반사해서 노랗게 보이잖아. 웃기는 거 고라니 눈이 그 눈이거든. 눈 두 개가 이렇게 떠 있어. 고자로 시작하는 동물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랬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서식지 단편화 이야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포획과 남획. 자, 보호식물에 대한 포획, 남획. 사실은 요거 포획과 남획 비슷한 게 옛날에는 약물의 오남용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불법 포획이라는 것은 원래 잡으면 안 되는 동물을 잡는 거를 불법 포획이라 그러고, 남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잡더라도 좀 어린 놈들은 가끔씩 뭐 유튜버들 해루즈라는 거나 낚시하는 유튜버들 보면 너무 어린 개체는 뭐 해줘요? 방생이라고 바로바로 풀어주죠. 근데 그 물고기 잡는 어선들의 잡는 방법 중에 현재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불법으로 분류되는 거에 가까운 저인망 쌍끌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되게 촘촘한 그물로 배 두 대가 바다 밑바닥 그냥 확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동물이, 작은 물고기고 큰 물고기고 어종 상관없이 그물에 다 잡혀 끌려 올라오겠지. 물고기만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실제로 돈 되는 비싼 물고기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시 바다에 버리는데, 그 처리하는 동안 애들이 물 밖에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살아서 돌아간 걸까요? 거의 다 죽어요. 그 쓸려오는 동안 그물 안에서도 많이 죽어. 근데 문제는 그물이 해저 밑바닥을 다 긁었네. 그러면 거기 생태계는 이런 걸 남획이라 그래. 너무 많이 잡는 거. 잡으면 안 되는 시기에 잡는 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어민들 연합이나 자체적으로 금어기도 지정하고 뭐 금지체장도 지정하고 이거보다 작은 애들은 잡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애들이 번식기에 알라야 되니까 이때는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크기 너무 작은 건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나라 호랑이, 곰, 여우 등의 포유류는 멸종위기에 처했고 일부는 이미 멸종했다. 자, 그 다음에 외래종. 그 새로운 동물이 갑자기 생태계에 뛰어들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종들은 이 종이 나한테 잡아먹히는 놈인지 나를 잡아먹을 놈일지부터 판단하고, 내가 더 강한 동물, 포식자라고 할지라도 저 새끼 잡아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적응 기간이 들죠. 근데 특히 육식성 외래종이 어떤 생태계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공격하는 놈인데 자기 주변은 전부 다 먹을거리로 보이겠지.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외래종의 국내 유입도 문제지만 국내종의 외국
침입도 장난 아니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녀석들이 있죠. 뉴트리아. 베스와 블루길. 가시박. 이제는 추억의 이름이 된 황소개구리. 현 시점. 얘 빼고 다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버텨내지 못한 불쌍한 녀석들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첫 번째, 뉴트리아. 설치류입니다. 좀 살찐 쥐랑 토끼 그 중간 어딘가에 해당하는 동물입니다. 예, 문제는 수달이나 해달처럼 좀 귀여웠으면 살아남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맹한 놈이 쥐를 닮았는데 덩치만 뒤룩뒤룩 커가지고 별로 안 예뻤다는 게 문제예요. 꼬리도 마치 쥐처럼 그렇게 뾰족한 꼬리가 꽤나 길었고요. 서식지는 보통 강하구의 갈대밭 연안이고 어릴 때는 잡식성이 없고 성체가 되면 보통 초식을 띠기 때문에 낙동강하구, 사하구라든가 강서구의 어민이나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식용 플러스 모피용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선 저거 먹습니다. 고기로. 토끼고기 요리 꽤나 고급 요리잖아. 그쪽 친척이니까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뉴트리아의 국내 별명이 물쥐였다는 거죠. 쥐고기 먹고 싶니? 생김새 봐봐. 뭐 닮았어? 근데 저게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해요. 토끼만한 쥐야. 좀 그렇겠죠. 저걸로 모피코트 만들어서 판다면 사고 싶니? 그지? 좀 그렇죠? 그래서 뭔가 돈이 될 줄 알고 가져와서 좀 키우면서 팔로를 연구해봤던 사람들이 다 사업을 포기하고 그냥 자연에 방생했다가 문제가 생겼던 건데, 초반엔 그래서 여기 부산시에서 현상금 걸고 했어요. 없애자고. 마리당 맨 처음엔 5,000원, 만원부터 출발했는데 요즘엔 마리당 2,000원 하다가 이제는 아마 현상금 없어졌을 거야. 그 낙동강 하구 쪽에서 농사 지으시며 어로 활동을 하시는 그 어떤 분이 전문 헌터로 전직을 하셔가지고 2월인가 3월 달에 이제 그 퇴치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안에 싹쓸이를 해 가신다고. 오죽하면 공무원이 어디서 몰래 키워다가 데리고 오는 거 아니냐 의심해서 추적도 해봤다라는. 그러다가 현재는 거의 멸종 단계에 가깝게 개체수가 줄어버렸는데,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 생태계 최강급 포식자의 생태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나라 최강의 맹수. 사계 영역에 뛰어들었어요. 사기 뭐냐면 그냥 뚱냥입니다. 진짜 그 우리나라 그 코리안 쇼트웨어 있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체구가 한 배 반 이상 좀 더 크고 통통하고 약간 호랑이빛 나는 무늬가 약간 있는 고양이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참고로 다른 고양이과 동물과 되게 다르게 수속성입니다. 물가에 살고요. 헤엄 칠출합니다. 호랑이가 그래요. 물에 살고 헤엄치고 나무를 타요. 얘네들도 다 합니다. 예.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종인데 생태계 안에 쥐가 들어왔죠.
어떻게 됐다? 살아있는 것 좀 구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온답니다. 키워서 뽑아먹겠다는 소리죠, 지금. 그렇게 멸종. 베스 블루길. 원래 유럽이나 미국 요쪽 애들은 생선을 대부분 스테이크로 굽죠. 우리는 그냥 소금에다가 그냥 굽거나 대부분 이제 민물 생선은 구워 먹기보다는 뭘 많이 해 먹죠? 회, 이제 탕. 혹은 회. 뭐 이제 가끔 민물 생선은 보통 회로 잘 안 먹어요. 기생충 때문에. 회나 탕인데 이 얘네들의 공통적인 단점은 흙내가 좀 나요. 고기에서. 비린내하고 흙내가. 그래서 이제 탕용으로 최악인 거야. 예. 대신에 데리고 온 이유는 원래 낚시하는 사람들의 손만용이었어요. 그 동물 미끼 말고 그 가짜 미끼 달아서 이렇게 민물에서 물가에 이렇게 살아있는 미끼처럼 가짜 미끼 움직이게 해가지고 잡는 그런 스포츠 낚시용이었는데 최근 충청북도에선 베스와 블루기를 활용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품, 그것도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어포입니다. 얘네들 육식성이란 말이야. 특히 블루기는 사이즈가 6, 70cm 돼요. 한 50에서 70cm까지 커요. 예, 국내 생태계에서 얘네들을 위협할 수 있는 어종이 딱 두 가지 있었어요. 메기하고 가물치였거든. 근데 메기 가물치 지역에 들어가면서 이제 생태계 경쟁도 시작했는데 원래는 잡아다 버리는 고기였는데 이게 어포는 원래 잡아서 살 떠내서 양념해서 구우면서 말려서 다지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잖아. 양념 맛에 가려져서 흙내가 안 난답니다. 고기가 두껍죠. 끝. 한국 강 생태계 최고의 깡패가 있죠. 외갈이라고. 저희 온천천이나 저 얼마 전에 다대포 가니까 있더라. 그 황새 비슷하게 걸어다니는 새종이 여기 뒤통수에 요렇게 꼬랑지 긴 나 있는 걔네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좀 특이한, 최근에 알려진 특이한 외래종은 그거죠. 블루크랩. 아예 부산 지역의 특산품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청개라고. 그 블루크랩이라고 원래 얘네들 뭐냐 코코넛 크랩이에요. 그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이 그 맹그로브 크랩 뭐 야자수 깨먹는 그 강이랑 바다 그 땅 요 걸쳐서 사는 좀 우리나라 꽃게보다 좀 한 사이즈 크고 집게 무시무시하게 좀 더 큰 그런 게 어떻게 유입됐는지 낙동강 하구에서는 옛날부터 살고 있었고 명지, 용원, 진해 요쪽 어민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네들끼리만 먹던 별미였다가 소문이 나서 요즘은 부산 청개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체수가 줄고 있자 동남아에 가서 새끼들 사다가 풀어주고 살아있는 거 잡아다가 알 따로 빼가지고 새끼들을 키워서 강과 바다에 풀어주고 있으며 암컷은 가급적이면 잡지 말자 플러스 사이즈 작은 놈은 풀어주고 다음에 잡자의 운동까지 시작이 돼서 개체수 유지에 신경을 쓰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대한민국 사계절이 뚜렷해서 웬만하면 죽어버리고 강하거나 이쁘거나 둘 다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지옥이라고. 자, 그 외에 뭐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을 위한 노력 이런 거는 뭐 거의 도덕책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37쪽 잠깐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 풀고 45분에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화학을 배울 건데 3학년들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에 화학 반응식이 있었죠. 단원에. 1학기에 있었나? 화학 반응식의 규칙성. 그걸, 그리고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온 원소, 주기율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빠릿빠릿하게 외워져 있고 플러스 자주 나오는 금속 원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굴이라던가 아연이라던가 철이라던가 얘네들은 그냥 이제 자주 보면서 친숙하게 여기시면 돼요. 오늘은 화학 반응식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52쪽.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화학 반응식을 뽑자면 여기 지금 3개 정도가 나왔는데 굳이 하나 더 넣자면 하버 보시법 까지 해서 4개. 자, 첫 번째가 광합성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들, 중학교 2학년 1회로 여러분들 이제 3학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화학 원소기호라는 걸 처음 배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능에 이르기까지 단일 화학식으로 가장 많이 봐야 될 식은 바로 광합성과 호흡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원소기호로 식 외우고 있으세요. 화학 반응식 자체를. 광합성은 원래 우리가 6개의 이산화탄소 분자와 6개의 물 분자가 뭐를 흡수해서? 빛에너지를 흡수하여서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 분자를 만들고 6개의 산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냥 이 통으로 외우세요, 이거는. 단일 반응식에서 얘만큼 많이 나오는 식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흡열,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되는 거죠. 화학 반응에 에너지 출입 있잖아요. 3학년 맨 마지막 단원에.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인류에 영향을 미쳤다? 포도당이 녹말이라던가 다른 형태의 설탕이라던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고 우리는 얘를 먹어서 뭐가 이루어지죠? 우리 먹이사슬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또한 광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소 덕에 생물체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유기호흡하죠. 참고로 그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라는 화학 반응은 여기서 이쪽으로 거꾸로 가는 역반응이 호흡이겠지. 그리고 이 역반응에서는 빠져나오는 에너지가 3인산 아데노신 38개. 그 생체 화표로서, 생체 에너지 화표로서 우리가 움직이거나 세포를 개수를 늘리거나 생장할 때 써야 되는 에너지 화폐가 ATP라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과정에서 뭐도 만든다? 열 에너지가 나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반응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단일 반응식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될 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 오존층도 될 거고. 맞지? 자, 두 번째는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석유와 석탄을 말하는 거죠. 맞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는 탄소와 수소, 가끔씩 산소도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물론 불순물도 있겠지. 주성물은 탄소 혹은 탄소와 수소고, 연소라는 반응은 연료를 뭐와 결합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연소라 그러잖아요.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에서는 탄소 대신에 N개의 보통 이산화탄소와 2분의 N개의 물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이죠. 탄소가 있으면 뭐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수소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됩니다. 호흡과 연소의 차이는 요 뒤에 가면 촉매라는 개념, 우리 물질 대사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효소라고 하는 촉매 차이로 얘네들이 한 번에 왕창 반응하면서 엄청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느냐, 단계적으로 조금씩 태우면서 우리 체온 범위에서 반응하느냐의 차이. 수업했죠, 이거는. 촉매, 물질 대사는. 그 차이를 가지고 요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얻어낸 것은 크나큰 변화로 이어지죠.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건 선생님이 금속 4가지를 말해 볼게요. 알루미늄, 철, 구리, 금. 금구알철.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뭐게? 이 4개 중에. 금, 구리, 알루미늄, 철. 지각 성분에 제일 많은 거. 지구 전체 말고 지각. 알루미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중일과학에서 배울 있을 텐데, 그리고 앞에서 내가 수업 1권에서도 한번 설명했는데, 철, 그 다음에 구리, 가장 귀한 게 금이에요. 근데 있잖아, 인류가 이 금속들을 사용한 순서는 어떻게 되게? 금, 구리, 알루미늄, 철 4가지 금속을 인류가 그 금속으로서 쓰기 시작한 순서는 제일 먼저 1등이 뭘까요? 구리 2등입니다.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니까 철이 3등이 되겠죠. 그러면 금하고 알루미늄이 남았네. 누가 먼저 썼을까요? 인류는. 네, 금을 먼저 썼습니다. 금은 금속 원소 중에서 화학적인 반응하는 성질이 가장 떨어져요. 그건 무슨 소리냐? 금은 웬만해선 녹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녹아지? 경주 가본 적은 한 번쯤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거기 천마총도 있고 경주 국립박물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볼 수 있는 전시시설들이 있죠. 거기 금 관련된 유물들은 한국시대 거도 그대로 금색으로 그대로 빛나고 있지. 녹슬었어, 안 슬었어? 출토 당시 사진 봐도 흙 같은 게 묻어 있어서 그렇지, 흙만 딱 깨끗하게 벗겨낸 뒤에는 그냥 금색이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잖아. 저기 동래구 안락동이라는 곳에 가면 충렬사라고 하는 사적지가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적지인데 그 어떤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인지 혹시 아는 사람? 충렬사입니다. 당연히 충무공 이순신은 아니겠죠. 힌트가 나왔는데 아까 주소에서 동래구라고. 네, 동래 부사 송상현 공의 그 임진왜란 때 기록이나 유물들이 그 전시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소형 박물관도 있고 사장 사적지도 있는데 임진왜란 때잖아요. 그때 썼던 갑옷이나 칼 이런 거 보면 다 녹슬어 있어요. 왜? 철은 녹쓰는데 금은 녹 안 쓸거든. 그래서 보면 지금부터 약 2000 몇백 년 전 그 로마군이 카르타고 코끼리 부대와 맞닿아 뜬 뒤에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이집트의 그 많은 피라미드 유적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냐? 와 씨발 저걸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만들었다는 게 레알이라고 외쳤대잖아. 근데 그 이집트의 미이라 그 장식이나 이런 거 보면 이미 다 뭐를 쓰고 있다? 금 쓰고 있죠. 금은 녹이 안 쓸기 때문에 바위에서 금만 정제해서 빼낸 뒤에 그것만 두들겨가지고 붙여가지고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썼다는 거야. 청동기 시대 이전에 이미. 금이 가장 그 모든 게 사실은 화학 반응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나오는 게 재련입니다. 특히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철의 재련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되게 단순하게 화학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기 포스코, 포항제철 그 용광로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3단계 반응이거든요. 그 포항제철 용광로 속에 뭐뭐뭐 넣느냐? 이 안에 넣는 거. 철광석을 넣습니다. 코크스라고 하는 정제된 석탄, 즉 탄소 덩어리를 넣어줘요. 그리고 석회석을 넣어둡니다. 요 세 가지를 층층이 쫙 쌓아서 넣어놓고 열을 가해서 녹인단 말이야. 그럼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화학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탄산칼슘, 얘가 석회석이에요. 얘를 불로 가열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산화칼슘, 소석회라고 하는 가루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자, 이산화탄소가 산소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소가 부족해진 상황이 지금 용광로 속에 이 상태에서 코크스 탄소가 산소와 만나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더 많은 상태지. 이 과정에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일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 때쯤이면 내 나이 또래거나 나보다 조금 위실 거예요. 뭐 작게는 한 대여섯 살, 많게는 한 10살 가까이. 10살까지는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으시다. 근데 나이 알고 있다. 몇 살? 53살. 우리 아버지 좀 젊다. 아니면 우리 어머니 선생님보다 젊으신 것 같다. 손.
어? 얼마? 응? 응? 진짜 나보다 젊으세요? 되게 일찍 결혼해서 나으셨나 보다. 내가 와이프랑 결혼한 게 우리 와이프 40일 된대. 퀴즈, 나 몇 살인지 아는 사람 손? 나 몇 살로 보여요? 이 새끼가. 싸우자 이거지. 힌트. 선생님은 박정희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대충 몇 년생인지가 나오죠. 자, 요 일산화탄소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보통 철광석이라고 하면 산화철이라고 철 원소랑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붙음으로써 철과 이산화탄소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럼 선생님 CaO는 뭐 하나요? 얘가 자 통과 1대 공부 열심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얘 뭐게? SiOX. 산소랑 뭐가 붙어 있어요? 떠오르는 거 있냐? 통과 1대 배웠는데 초반에. 네, 규산염. 돌. 철광석에 녹슨 철 말고 나머지 돌 부분 해가지고 그 슬래그라 그래가지고 애국가나 이런 거 용광로 모습 보여주면 제철소 용광로 쇳물 위에 거품 비슷한 찌꺼기가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잖아요. 그게 얘입니다. 최대한 돌 부분을 빼내고 하더라도 이 규산염 부분이 남는데 얘네들을 뭐가 산화칼슘이 결합해가지고 밀도가 가벼워져서 쇳물 위로 떠요. 그래서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쇳물이 나오게 되고 요거를 만드는 회사가 제철. 그리고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철판이나 철판 같은 걸 사다가 다른 철판이나 뭐 철근이나 이런 걸로 가공해서 파는 회사가 제강. 얼마 전에 부산에 있던 기업 하나가 쫓겨났죠. 선생님 출근길에 있는 기업 하나가. 여기 요쪽 너머에 저기 저 구평에 그 연합철강 공장 빼서 딴 데로 간댔잖아. 고려철강인가 연합철강인가. 그 뒤에 신평에 새로 아파트 단지 들어온 데서 하도 그 민원이 심해가지고 공장 없애달라 그래갖고 공장이 딴 데로 빠졌잖아. 어쨌거나 이 철이 인류에게 되게 중요한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류 제1의 혁명인 농업혁명의 시작이 여기에서 출발하죠. 왜? 네, 농기구가 가능해졌거든요. 그 원래 청동기 시대 때만 해도 여러분들 어차피 한국사 배우고 시험 쳐야 되잖아요.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돌이었습니다. 그 신석기랑 똑같은 간석기를 썼어요. 청동기만 해도.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 구리는 양이 많다 적다? 적죠. 그리고 구리는 실제로 농기구로 쓸 만큼 단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청동기들은 보통 뭐의 상징이야?
계급과 권력의 상징이죠. 그게 무력의 상징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철기 시대부터는 철은 흔하거든요. 꽤나. 그래서 무기도 철을 쓰지만 뭐도 철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농기구도 철을 쓸 수 있게 되고, 철제 농기구를 쓰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땅을 뭐 할 수 있게 돼? 다 갈아엎을 수 있게 되고. 땅을 충분히 갈아엎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거름이라던가 퇴비라던가 이제 근대 사회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화학 비료를 줄 수 있게 되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생산량이 쭉 늘어나니까 개인 재산이 나오고 계급의 분화가 생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약속인 법을 만들고 국가가 세워지는 거라고. 청동기만 해도 부족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친척들끼리 모여 산 거 아니야. 드디어 국가가 시작되고 계급이 시작되고 전쟁에 지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가 시작이라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다? 철이 있었다. 사실 지금도 철기 시대예요. 잘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보이는 이 많은 사물들 중에 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일단 이런 고층 건물도 못 짓습니다. 이 정도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철근 콘크리트니까요. 자동차도 상당수가 없어지거나 정말 비싸지겠지. 알루미늄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학교에 식판도 없어지겠는데? 선생님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야, 플라스틱으로 만들 때 쓰는 기계는 뭐로 만들어져 있는데? 플라스틱 칙판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는 뭐로 만들어져 있냐고. 그지? 지금은 철기예요. 자, 해서 이외에 이제 굳이 하나 더 따지자면 고등학교 화학 책에 나오는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화학 반응식 중 하나입니다. 하버 보슈법. 질소에 세 개의 수소를 결합시키니까 뭐가 만들어졌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다. 사실 저거는 하버 보슈 두 과학자 시대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화학식이고, 저걸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려고 했던 과학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만, 왜 저 두 명의 이름이 붙었느냐? 2차 대전 때 프란츠 하버는 독일 나치 그 공헌장 은십자 훈장 수여자입니다. 은십자 훈장이면 전쟁 영웅급에 속합니다. 금십자, 은십자, 동십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철십자. 은이면 상당히 높은 급이에요. 원래 하버라는 사람은 저거를 이제 상당히 현 과학책 교육과정에서는 되게 포장을 해서 히틀러가 그 하버에게 말해준 찬양, 공기로 빵을 만들어낸 아버지라는 식량 증산적인 그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저때 만든 암모니아는 화학무기 독가스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전쟁 이후 암모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요소비료, 질소계의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전후 복구에 큰 도움이 되긴 해요. 그 뒤에 대기근을 이겨내는 데도 큰 힘이 되었고, 결국은 노벨 화학상을 받긴 했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과학과 기술 자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걸 나쁘게 쓴 놈이 개새끼지. 맞죠?
어? 그 사시미라는 칼이 있죠. 사시미 칼. 보통 우리가 회 뜰 때 쓰는 회칼. 그거를 일식 요리사가 잡으면 맛있는 회와 초밥을 만들 때 쓰는 도구가 되죠. 깍두기 아저씨가 잡으면 큰일 나는 큰일 나는데 쓰이죠. 맞지? 칼이 무슨 죄야. 그 칼 쓴 놈이 개새끼가. 개새끼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자, 그 밑에 봅시다. 산화 환원 반응. 자, 요거는 이제 됐죠. 바로 지우고 들어갈게요. 진짜 오늘 수업 내용은 산화 환원이니까. 이런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있다. 이건데, 자, 산화, 환원. 산화가 옥시던트고 환원이 리듀스인가 그럴 거예요. 영어로. 뒤에 철자가 헷갈려가지고. 자, 옥시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산화는 무슨 원소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산화 환원의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뭐라고 하냐면, 화학 반응을 할 때 산소 원자와 결합하게 되는 반응을 산화라 그래요. 그러면 환원은 산소와 분리되는 과정이 환원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요 산화 환원의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반응이 가능하냐? 양초나 가스토치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요 바깥을 겉불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겉불꽃일 것 같잖아. 실제로 겉불꽃은 요 밖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진짜 고온인 영역을 겉불꽃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제일 안쪽에 약간 거무튀튀한 부분 있지? 여기가 속불꽃입니다. 겉불꽃과 속불꽃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겉불꽃에는 산소가 풍부하고요.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한 곳이라는 거야. 그래서 의외로 속불꽃에서는 뭐가 형성이 되기도 한다?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붉은 색깔의 구리선 있잖아요. 구리선이나 구리조각, 마그네슘 조각 상관없습니다. 그 구리를 겉불꽃에다가 대면 산소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뭐가 된다? 산화구리가 돼요. 이때 구리는 뭐와? 산소와 결합을 했잖아. 이온 결합으로. 요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산화라 그러고요. 이러면서 이 산화구리가 되면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된단 말이에요. 검게 변해. 이 검게 변한 구리판을 속불꽃에다가 넣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산화구리가 속불꽃에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구리와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구리는 어떻게 된다? 환원이 된 거죠. 산소와 분리됐으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뭐도 같이 일어났다? 일산화탄소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산소를 하나 더 결합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산화가 된 거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위의 반응식에서도요. 산소 원자는 사실 환원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산소 분자 모형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봐봐.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근데 얘가 산화구리 CuO가 되려면 얘네들이 원자 상태로 분리가 돼서 하나하나 구리와 연결해서 구리산소 이온 결합을 해야 되잖아. 맞지? 이 산소 원자는 이쪽 산소 원자를 잃었고 이쪽 산소 원자는 이쪽 산소 원자를 분리되면서 잃었네. 맞지? 그래서 산소와 분리된 환원이 되는 거지. 요게 기본 개념에서의 산화환원 개념이고요. 자, 확장된 산화환원.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산화환원 반응은 어떻게 나누느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원자가 전자를 뺏기는 걸 산화라 그래요. 그러면 환원은 당연히 뭐가 될까?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 되겠지.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딱 느낌이 오게 설명을 하자면 요렇게 돼버리는 거죠. 금속 원소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는 게 산화죠. 그러면 당연히 뭐도 산화가 된다? 음이온이 비금속과 전자로 분리돼도 산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환원은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뭐로? 금속 원소로 돌아오면 환원이죠. 그 말은 뭐도 된다?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면? 음이온이 되는 게 환원인 거야. 그래서 사실 금속은 뭐 하고 싶어 하고? 산화되고 싶어 하는 거고. 비금속은 환원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한 걸음 더 심화를 가면 기본, 확장, 심화까지 가면 딱 뭐랑 연결이 돼버리냐? 화원이 돼요. 근데 화원이 돼도 사실 얘랑 차이가 나냐? 안 납니다. 그건 무슨 소리다? 여러분들이 통과 2세대란 말이야. 2세대, 3세대예요. 통과 수능. 두 번째 해고 세 번째 해야.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치는. 지금 고1들이 1세대고. 걔네들은 1학년 때 통합과학 배웠죠. 2학년 때는 물화생지 중에 보통 한 2과목에서 3과목 정도 선택해서 듣고 3학년 때는 걔네들의 툴을 배우면서 통과 수능 준비해서 통과로 수능 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가 됩니다. 근데 있잖아. 잘 생각해봐. 아까 이야기했죠. 산화환원은
통합과학에도 있고 화학원에도 있고 당연히 화학투책에는 심화산화환원이 있겠지. 근데 산화환원은 통과해서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통과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내용이 화원이랑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느낌 오냐? 지금 고3 모의고사의 산화환원 문제 조금 범위 오버되는 것만 살짝 고쳐서 여러분들 수능에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배우는 거나 화원 배우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통과를 배우잖아. 통과 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뭐 3학년은 당연히 이제 내년에 통과 내신반에 들어올 거고 2학년들은 과거나 이런 거 목표로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올겨울 방학에 물원 화원을 달릴 거예요. 그게 과거 준비 아니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반 인문계를 간다 그래도 중3 때 물원 화원 반드시 들어두시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물리 파트 뭐뭐 배웠는지 기억하죠? 운동, 자유낙하, 운동량과 충격량 배웠죠? 그거 물리원 역학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들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것만 빠졌어요. 물리원에. 그 말은 뭐다? 통과 수능에 나오는 물리 문제는 물리원 문제 그대로일 거예요. 우리 1학기 때 역학하면서 배운 거 있잖아. 안전, 충돌, 운동량, 충격량. 그거 지금 수능 문제 그대로 있어. 가속도 뭐 자유낙하 이런 거 배웠잖아. 뉴턴의 운동 그대로 있다니까. 그거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통과만 공부하고 중학교 때 내신용으로 물리 배운 애랑 중학교 때 시간 여유가 돼서 물원 화원 공부를 하고 통과 내신 듣고 있는 애랑 갭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이만큼 날걸? 그러고 고2에 가면 아무리 학습량이 줄었더라도 수학은 시간을 많이 먹히잖아. 그럼 과학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학만 집중하면 되는 애랑 과학 내신 등급도 따야 되니까 내신 등급 딴다고 수학 문제 다 못 푸는 애랑 갭 차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이래 가면. 미리미리 하세요. 시간 되면. 특히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계속 공부를 좀 더 해보자고. 심화. 이온화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화원에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몇 년째 통과를 실제로 사직하고 센텀에서 내신반을 굴리고 있는데 내 경험상 대부분 학교는 고1 통과 시간에 이걸 가르쳤습니다. 뭐냐면 금속 원소의 반응성 누가 먼저 반응하고 싶어 하냐예요. 이거 사실 우리 통과 초창기 때 주기율표 할 때 대충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했다. 금속 성질이 어느 쪽이 세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세고 밑으로 갈수록 세다 그랬던 거 기억하죠? 사실은 그 순서에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순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줄여서 칼카나마라 그래요. 외우는 방법은 마치 뭐 이상한 도사들 주문 외우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금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순부리 장장도 아니고 그지? 자, 한글로 적어드릴게요.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금. 원소 기호입니다. 이거 전부 다. 맨 앞에 게 뭘까요? 칼카. 너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놓으랬잖아. 칼카. 나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요거는 모를 것 같은데. 영양제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연. 제텐이죠. 철. 니켈. 주. 우리나라 1세대 래퍼 이름이기도 한. 주석. 청동 만들 때 구리에 썩는 원소입니다. 니주납. 요까지예요. 칼카나마, 철, 니주납.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원소들은 녹이 씁니다. 요 뒤부터는 적어도 물과 산소에 의해서는 웬만하면 녹이 잘 안 쓰는 녀석들이 뒤에 옵니다. 수소, 구리, 또 수로 시작하는 원소 하나 더 있는데 녹 안 쓸 것 같은 원소. 네, 맞아요. 수은. 은. 백금. 네, 백금. 금. 네, 금. 그래서 수, 구, 수, 은, 백금.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여기 좋죠. 자, 금이 어디에 있다? 맨 마지막에 있다. 즉, 산화가 제일 안 된다. 산화라는 게 결국 뭐냐면 금속이 산소와 결합하는 거잖아. 이 꼴 뭐다? 녹슨다예요. 그러면 금은 녹이 안 슬어요. 내가 알기로 최근 한 10몇 년쯤부터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자신들이 발행한 달러화만큼의 금을 보유하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한 상황이긴 한데 상당수의 금은 미국이 발행한 달러 화폐 가치만큼 미 연방준비은행의 금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먹히는 것 중에 하나고, 꼭 각종 미국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 국제적 테러 단체는 뉴욕시 미 연방은행 털죠. 그러면은 돈 푸대를 들고 튀어, 금괴를 들고 튀어. 그 준비된 그 금을 들고 튀는 거지. 왜? 금은 무조건 통용되니까. 왜? 녹이 안 슬거든. 그리고 졸라 무겁습니다. 웬만한 금속 중에 금보다 무거운 금속 드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를 왜 보여줬냐면 이런 거예요.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금속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같이 녹쓰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녹쓴다? 이온화 경향이 더 센 놈, 큰 놈. 어디 있는 놈? 앞줄에 있는 놈부터 녹쓴다는 거. 그 말은 뭐다? 뒤에 있는 원소가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원소가 금속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둘이 위치를 뭐 하게 된다? 바꾼다. 아니, 감히 하늘 같은 마그네슘 형님께서 아직까지 금속 상태로 존재하는데 어디 시다바리 구리 따위가 이온으로 먼저 존재해, 절로 가 하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저기 가서 전자나 처먹고 반성해야 해서 마그네슘 형님이 구리한테 전자 두 개를 가감하게 처먹이시고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래놓고 구리가 화학결합해 있던 음이온은 마그네슘 형님이 차지하는 거지. 진짜 그 반응이 일어나요. 무슨 소리다? 자, 봐봐. 마그네슘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실에서 실험할 때 쓰는 이온 용액 중에서 색깔 예뻐서 좋아하는
황산구리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반응해요. 마그네슘과 황산구리가 반응하면 황산 마그네슘과 구리가 생겨버립니다. 실제로 반응한 건 어떻게 된 거냐면 마그네슘이 구리 이온과 만난 거잖아. 얘가 수용액 상태일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그네슘이 먼저 이온이 되고 구리가 금속 상태로 쫓겨나는 거지. 그럼 실제 반응식을 좀 더 설명하자면 어떻게 된다? 마그네슘 이온과 두 개의 전자로 분리가 됐고, 그러면 구리는, 이온으로 존재하던 구리는 그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구리 고체 상태로 석출이 된 거죠. 요 전자가 여기로 와버린 거야. 그럼 우리 여기 봐봐. 마그네슘 금속은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됐죠.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죠. 전자를 잃어버렸잖아. 마그네슘이 자기가 들고 있던 전자 두 개를 과감하게 떼다가 버리고 양이온이 됐잖아. 그럼 산화된 거야. 그러면은 양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금속이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된 거다? 네. 환원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저기에 있는 이 황산이온, 정확하게는 SO4 E- 얘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됩니다. 오케이? 방금 여기까지 본 게 53쪽에 있는 산소 이동과 산화 환원 반응, 그리고 54쪽에 있는 전자의 이동과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자, 지금 뭐 하시냐면 55쪽, 56쪽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일단 저기 55쪽 한번 봅시다. 자, 질산은 용액과 구리의 반응. 요 실제로 화학 반응식을 써보고 전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질산은과 구리잖아. 자, 구리의 질산은이니까, 자, 저기 한번 보세요. 구리하고 은이지. 누가 더 앞쪽에 있다? 구리가 앞쪽에 있죠. 그러면 이온은 누가 돼야 돼? 구리가 이온이 돼야 돼요. 그럼 실제로 얘는 구리랑 두 개의 은일가 이온이 반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구리가 이온이 되고 두 개의 은이 석출돼야 되니까 실제 일어나는 이온 반응식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반응식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반응한 건 구리랑 은이니까 구리는 뭐가 됐다? 산화환원? 그렇지. 은은 뭐가 됐다? 네, 환원. 요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럼 위에서도 어떻게 볼 수 있다? 얘가 환원, 얘가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2번 황산구리와 아연. 자, 아연. 여기에 마그네슘 자리에 전부 다 아연으로 다 바꾸면 돼요. 됐지? 2번은 그럼 봐봐. Q1에서 산화된 건 뭐다? 구리. Q2에서 환원된 건 뭐다? 구리, 이온. 자, 세 번째. 염화구리와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하고 구리. 압도적으로 알루미늄이 앞이죠. 그럼 얘는 AlCl3 요렇게 되겠네. 사실 실제로 반응한 거는 두 개의 Al이 세 개의 구리 이온과 반응해서 두 개의 Al 이온과 세 개의 구리로 바뀐 거니까. 오케이? 묽은 염산과 아연. 여기다 갈까? 그때 우리 아니구나. 실제 일어난 반응은 이렇게 돼. 금속의 산성을 떨어뜨리면 수소기체가 나오는 반응식이 실제로 이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56쪽의 위에서부터 광합성 산소. 산화는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는,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고 전자를 얻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어떻게 일어난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왜? 한 놈이 주면 한 놈은 뭐 해야 된다? 그거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OOO, 2번에 니은, 3번에 환원, 산화, 산화, 환원, 산화, 환원, 4번에 OOX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 살짝 심화 내용 있거든요. 그거 심화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화학 요거는 그 산화환원의 테스트는 저기 그때 산염기 중화반응 끝나고 화학 그냥 한 통으로 묶어서 할게요. 여기는 내용이 좀 많아서 매주 시험치를 하면 좀 빡빡하긴 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발 늦게 오지 마세요. 알겠지? 네, 여기까지 할게요.